미얀마 국경에서 발생한 강진은 태국 방콕까지 영향을 미쳤고 도심 한복판의 거대한 청사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뜻밖에도 한국이라는 단어를 연달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도 댓글에도 거리의 대화에도 같은 단어가 반복됐습니다. 한국 건물은 무사하던데 왜 이래? 우리가 한국에게 큰 실수를 했구나. 왜 현지 사람들은 이런 순간에 한국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으로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파왓 리라사미입니다. 방콕 출신의 24살 건축 디자인 전공자이자 지금은 방콕 도심에 위치한 타파 디자인 스튜디오라는 건축 디자인 사무소에서 신입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건축이요? 어릴 적부터 막연히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도심을 걷다가 유난히 반짝이는 건물 앞에서 멈춰서게 되면 그게 마치 사람처럼 저를 부르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대학 진학도 주저없이 건축 디자인 전공으로 선택했고 열심히 공부해서 방콕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중견 건축사무소에 입사하게 되었죠. 입사 첫날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느껴진 공기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사람들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진지함, 벽에 가득 붙은 실내 렌더링, 모델링 위에 놓인 작은 사람 피규어들. 와, 나도 언젠가는 여기에 내 건물 하나 얹을 수 있을까? 그 설렘 하나로 저는 도면, 출력 전담이라는 지금의 역할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제 주된 업무는 도면, 출력, 회의 자료 정리, 도서 정리, 외주 업체와의 문서 송수신입니다. 당연히 설계에는 직접 관여할 수 없죠. 처음엔 내가 여길 왜 왔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어느새부터인가 그런 생각도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도면을 출력하고 정리하는 이 일이 생각보다 꽤 많은 걸 느끼게 해주거든요. 프린터에서 A1 도면이 쓱 하고 빠져나오는 그 순간, 눈에 익은 선 하나, 색 구분, 타이포그래피를 보고 있으면 그 안에 설계자의 고민이 살짝 엿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어쩌면 저는 설계를 하지 않으면서도 제일 먼저 그 결과물을 감상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가장 자주 출력하게 되는 프로젝트 중 하나는 방콕 짜뚜짝 시장 인근에 들어설 감사원 청사였습니다. 국가기관이라 규모도 크고 정부 발주 프로젝트다 보니 규정이 까다롭고 서류도 많았어요. 건물 형태는 굴곡진 유선형이고 파사드는 유리로 반짝이게 마감되어 있어 마치 권위를 가지되 열린 공간을 표방한 것 같았습니다. 선배들이 그래도 디자인은 멋있게 나왔다고 말할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출력실에서 자료를 정리하던 중 선배 두 분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중국 시공사랑 태국 업체랑 합작했대. 예산은 넉넉한데 일정은 말도 안 되게 빡빡하대. 이번 프로젝트 좀 불안해. 정치 얘기랑 엮이는 순간 뭐라도 꼬일 수 있지. 저는 손에 조감도를 쥔 채 문득 멈췄습니다. 합작. 일정이 빠듯해? 불안하다고? 순간 그동안 제게 멋진 조형물처럼만 보이던 감사원 청사 조감도가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건물은 이제 단순히 멋진 디자인을 넘어서 현실 속 이해관계와 구조적 도전이 담긴 실체처럼 느껴졌거든요. 사실 저는 설계도에 손대본 적 없습니다. 수정 의견을 낸 적도 없고 외주업체 미팅에 참여한 적도 없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건물에 대한 애착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도면을 출력할 때마다 저는 늘 종이 냄새를 맡습니다. 회사의 종이 재질은 다른 데보다 질감이 살짝 부드러워서요. 그 위에 찍힌 조감도와 구조 도면을 넘기며 저는 속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수파왓, 너 지금은 종이만 넘기고 있지만 언젠간 진짜 설계를 넘길 거야. 같은 신입 동기들은 다른 부서에 배치되어 실제 건축 CAD 툴을 배우기도 했지만 저는 오히려 이쪽이 좋았습니다. 회사의 거의 모든 프로젝트를 먼저 마주할 수 있다는 건 초보자로서는 나름의 특권이니까요. 회의 전날이면 늘 야근이었지만 회의 자료 바인더를 정리한 다음 회의실 문 앞에 조용히 놓고 나오는 그 순간엔 작은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바인더 하나로 프로젝트의 흐름을 잡을 수 있겠지. 그렇게 저는 건축가의 길을 아주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걸어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무렵 태국의 건축계에서도 내진 설계라는 단어가 자주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얀마 국경 인근에서 간헐적으로 지진이 발생했고 그 여파가 방콕까지 전해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선배들은 자주 말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한 번씩 돌려봐야 해. 중국 쪽 설계는 하중 계산이 엉성한 경우 많아. 저는 솔직히 그 말들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귀에 익숙해질수록 마음속 한쪽에 작은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설계라는 건 단지 예쁜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닌 걸까? 그러나 그 의문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제 하루는 도면, 출력과 바인더 정리로 채워졌고 선배들의 농담 속에서 저는 A1의 여왕이라는 별명도 얻게 됐어요. 오늘도 도면이 찢기지 않았습니다. 클린 출력, 미션 성공이죠. 이런 말도 농담처럼 던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인쇄된 종이 속 선들을 바라보며 막연하지만 단단한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그 조감도가, 그 설계서가 제게는 작은 자존심이자 희망의 조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매일 들여다보던 그 건물이 어느 날 뉴스 속에서 무너졌다는 소식으로 등장할 줄은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출근길엔 평소처럼 오토바이 택시를 탔고 커피도 단골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주문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해선 선배가 농담처럼 말했죠. 오늘은 잉크 번짐 없이 도면 인쇄 가능할까? 물론이죠. 오늘도 A1의 여왕이 명예를 지킬 겁니다. 저는 그렇게 웃으며 프린터 앞에 섰습니다. 그날 출력했던 건 또다시 감사원 청사 관련 도면이었습니다. 수십 번 출력해서 이제는 그림만 봐도 어디가 정면이고 어디가 보조동인지 감이 오는 그 조감도. 저는 그날도 같은 각도로 고개를 기울이며 도면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채색 톤이 조금 진해졌네. 의도적인 강조일까? 그런 디테일에 혼자 의미를 부여하며 저는 조용히 업무를 마무리해 나갔습니다. 사무실 동료들과 점심 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미얀마 국경에서 지진이 났다는 속보는 식사 중에 처음 접했죠. 스마트폰에 울린 경보음을 보고도 처음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식탁 위에 물잔이 살짝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저는 그렇게 넘기려 했지만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웠고 발밑에 타일이 살짝 떠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리 없이 천장이 진동하는 듯했고 창문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가게 주인이 말했어요. 지진이야. TV 켜봐. 뉴스 채널로 돌린 화면에는 방콕 전역 지진 감지라는 자막이 떠 있었고 짜뚜짝 시장 인근 고층 건물 긴급 대피 지시라는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짜뚜짝, 제가 매일 출력하던 감사원 청사가 있는 지역.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그 건물은 괜찮겠지. 하지만 곧이어 속보가 나왔습니다. 방콕 짜뚜짝 시장 인근 신축 중이던 감사원 청사 붕괴. 사망자 수십 명, 실종자 100여 명 추정. 현장 구조 작업 난항. 뉴스 화면 속에는 마치 익숙한 퍼즐 조각이 부서진 듯한 형체가 있었습니다. 유리 외관은 산산조각 났고 건물의 좌우 날개동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건물의 중심부는 완전히 내려앉아 있었고 그 내부에서 일하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는 말에 저는 말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는 지진으로 어수선한 방콕 시내를 가로질러 사무실로 향했고 지진으로 인해 건물 밖으로 대피한 선배들과 회사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회사에서는 지금 지진으로 인한 안전이 최우선이니 우선 모두 귀가하라고 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가슴 안쪽이 얼어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도면, 파일이 담긴 노트북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고 출력실에서 마지막으로 본 조감도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빗방울이 떨어졌고 방 안은 조용했지만 제 안에서는 끝도 없는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은 제 마음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이틀간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출근 금지 공지가 떴고 동료들과의 단톡방도 조용해졌습니다. 유일하게 도착한 메시지는 한 선배가 남긴 짧은 말이었습니다. 출력실 조감도 파일, 복구 불가야. 백업 확인 좀 해줄래? 저는 머뭇거리다 결국 노트북을 열었고 그동안 정리해둔 출력용 조감도 파일을 하나하나 열어보았습니다.
화면 속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깔끔한 윤곽, 반듯한 구조선, 푸른 유리의 반사 효과까지. 그 도면 속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는데 현실에서는 그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죄책감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건물을 짓지 않았다. 나는 그 도면을 설계하지 않았다. 나는 그 콘크리트를 부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무거운 걸까? 출력실에서 도면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던 제 발걸음, 조감도를 바라보며 느꼈던 자부심, 회의실 문 앞에 바인더를 놓으며 중얼거렸던 그 말. 이게 내 건축의 시작이야. 그 말이 지금은 고통스럽게 들렸습니다. 온라인에선 이미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중국 시공사니까 이렇지. 내진 설계 제대로 했을 리가. 합작이라지만 결국 값싼 자재에 부실 시공의 결과. 그 밑에는 이렇게 적힌 댓글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차나칼레 대교는 진앙에서 1000km 떨어져도 멀쩡했다던데. 한국, 그 이름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그저 도면 참고용 나라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 하지만 그 댓글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한국 건축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창에 입력해봤습니다. 차나칼레 대교, 한국 내진 설계 기준, 지진에 견디는 구조 기술. 그 결과로 나온 기사 하나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한국 기업이 설계 및 시공한 차나칼레 대교. 튀르키예 대지진 이후에도 구조적 이상 없음. 중국 외교관의 SNS 게시물, 중국이 지은 다리 주장은 사실 아님. 한국 시공사 명확히 밝혀져 게시물 삭제. 그 기사 하나가 제 머릿속을 뒤흔들었습니다. 설계라는 건 단지 선을 긋는 게 아니구나.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기술이고 철학이고 책임이구나.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진짜 설계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너무 가볍게 여겨왔다는 걸 말이죠. 한국이 만든 다리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 문장은 단순한 뉴스 헤드라인이었지만 제게는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출력하고 넘기던 도면, 속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던 그날 밤, 누군가는 1000km 떨어진 진앙에서도 멀쩡하게 남은 구조물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차나칼레 대교. 저는 새벽까지 포털 사이트와 유튜브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알게 되었죠. 차나칼레 대교는 튀르키예 마르마라 해협을 가로지르는 세계 최장 현수교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눈에 띈 건 그 다리를 시공한 기업이 한국의 건설사였다는 사실이었죠. 중국 외교관이 우리 기술의 승리라고 SNS에 게시했다가 한국 기업 시공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속으로는 부끄러웠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러지 못했을까? 왜 우리 감사원 청사는 무너졌고 그들은 남아 있었을까?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건축이 가진 또 다른 얼굴, 철학으로서의 설계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건축에 대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적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는 걸 느끼게 되었죠. 한국 내진 설계 기준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수많은 기술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내진 등급 1에서 3, 지진 하중 산정 방식, 단일 모멘트 저항 구조 대비 다중 하중 분산 구조 우선, 지반 조사 기반 구조 계획 등. 처음엔 너무 낯설고 복잡했지만 하나씩 해석하며 읽다 보니 그 속에 있는 한 가지 공통된 철학이 보였습니다. 이 구조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 한 줄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건축이란 단지 멋진 형태나 시선을 끄는 외장재의 조합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이라는 사실. 그 구조물 안에 들어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설계. 그것이 한국이 가진 기준의 시작점이자 본질이었습니다. 이어서 찾아본 건 한국의 건축법 체계와 안전 규정이었습니다. 놀랍게도 1995년 서울에서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한국은 구조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했고 이후로도 지진과 붕괴를 계기로 설계 지침이 수차례 개정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죠. 실패를 통해 성장하는 구조. 그건 한국 사회의 기술 발전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심지어 저는 한국의 건축학교 교과 과정까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엔 건축윤리,
도시와 인간, 재난 대응 설계라는 과목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탁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지금껏 설계를 배웠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형태만 보고 있었구나. 건축은 곡선을 예쁘게 그리고 유리창을 반짝이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그 공간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일이라는 걸 저는 그제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의 설계 기술들이 단지 국내에 머물지 않고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에까지 퍼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식 설계 모델을 수입하고 있었고 그 기반에는 사람 중심이라는 철학이 우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 제 안에서 어떤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원 청사의 조감도를 보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던 제가, 그것이 무너진 뒤에도 한동안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려 했던 제가 지금은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나는 설계하지 않았다. 나는 책임이 없다. 그 말이 이제는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설계하고 싶었던 걸까? 어떤 건물을, 누구를 위해, 어떤 이유로 그리고 싶었던 걸까?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건축가가 되고 싶다고만 생각했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낡은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외형보다도 내부를 먼저 떠올리며 건물을 그려봤습니다. 그 건물 안엔 계단이 아닌 경사로가 있었고 출입구 옆에는 자동문보다 넓은 수동문이 함께 열려 있었으며 옥상에는 휴게 공간 대신 지진 대피 구역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처음으로 설계를 한다는 거지 무엇인지를 느낀 밤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회사 단톡방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출력실에도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청사 붕괴 사고 이후 사무실은 조용해졌고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직원들은 재택근무라는 명목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걸.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한국 건축 기사, 내진 설계 논문, 건축윤리 강연 영상을 하루 종일 보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저물곤 했습니다. 예전엔 언젠가는이라는 말로 미뤘던 일들을 이제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다급한 감정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마음속에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라도 나는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어느 날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노트북을 켜고 천천히 이메일 창을 열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저희 회사 이사님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썼습니다. 개인적 요청 건축 연수 관련 휴직문에 그리고 본문에 손을 얹고 천천히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파와십니다. 저는 이 회사에 입사한 뒤 감사원 청사 프로젝트 도면을 가장 많이 다뤘던 신입사원 중 한 명입니다. 직접 설계에 참여한 적은 없지만 매일 그 도면을 출력하고 조감도를 넘기며 꿈을 키웠습니다. 이번 사고 이후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건축을 배웠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건축을 다시 배우고 싶다고요. 한국에서 짧은 단기 연수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비로 항공권과 체류 비용을 부담하고 그 연수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사람을 위한 설계가 무엇인지 직접 체험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메일을 보내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른 순간 숨이 조금 트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걸 알지만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감정이 모든 것을 밀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 이사님으로부터 짧은 회신이 왔습니다. 내가 하는 결정이라면 그 자체로 설계가 될 거야. 잘 다녀와라. 그 한 문장에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회사에서 누군가가 제 선택을 그렇게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처음으로 제가 정말 이 일을 사랑하고 있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수완나품 공항을 떠난 비행기는 조용히 서울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두운 바다가 펼쳐졌고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습니다. 저는 기내 조명을 켜고 가방에서 스케치북과 샤프펜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예전처럼 멋진 파사드나 화려한 조형을 그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펜을 쥔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저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종이에 첫 선을 그었습니다. 왼쪽 아래에 입구를 그리고 넓은 로비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단 대신 낮은 경사로를 넣었습니다. 지진이나 화재가 났을 때 휠체어를 탄 사람은 어떻게 탈출할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저는 이 구조가 모든 사람이 동시에 대피할 수 있는 통로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출입구 옆엔 자동문이 아닌 넓은 수동 여닫이 문을 배치했습니다. 정전이 되거나 자동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도 손으로 열 수 있어야 대피가 가능하다는 걸 한국의 건축 재난 설계 사례를 보며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옥상 설계는 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루프탑 정원을 배치했겠지만 이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옥상 한편을 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평판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엔 접이식 방수 텐트, 비상식량 보관함, 태양광 충전 패널을 넣었습니다. 한국의 일부 초등학교나 관공서 옥상에 지진 대피 공간이 마련된 사례를 참고한 구조였어요. 왜냐하면 지진이 나면 가장 먼저 막히는 곳이 1층 출입구와 계단입니다. 그럴 땐 옥상이 마지막 탈출구가 되고 그곳이 준비되어 있는 건축물만이 사람의 생존을 계획에 포함한 건물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펜을 내려놓기 직전 저는 창문 아래 빈 공간에 짧은 문장을 하나 적었습니다. 이 건물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 순간 뭔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수많은 도면을 출력하며 단 한 번도 그 안에 들어갈 사람을 떠올리지 않았던 지난날이 떠올랐고 그 책임을 이제서야 비로소 진짜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설계를 시작해보자. 그리고 그 설계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해. 창밖의 불빛이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비행기는 서울로 접근하고 있었고 제 안에서도 무언가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